9번째요. 전단 펀치와 다이의 날맞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설계상에서 조립을 잘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펀치와 다이가 일정한 틈새, 다시 말하면 편측 틈새가 일정하게 돼야만이 여러분들이 타발을 하든지 드로잉 성형을 하든지 제품이 양질의 제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펀치와 다이는 반드시 틈새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틈새를 일정하게 맞춘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틈새가 한쪽은 예를 들면 0.2mm가 떨어져 있고 한쪽은 0.15가 떨어져 있다. 100분의 5 차이가 난다 그러면 품질에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시그네티 테이프를 사용하는 방법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펀치와 다이의 틈새가 편측 0.2mm 차이 난다 그러면 0.2짜리 아니면 0.19짜리 티크니스 테이프를 거기다 끼고서 두 개를 조립하는 겁니다. 펀치 다이를. 자, 예를 들면 드로잉 제품이다 그러면 드로잉 다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죠. 여기가 펀치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그러면 두 개를 조립하기 위해서 여기다 테이프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낀단 말이죠. 저 두께가 0.2라고 되어 있으니까 테이프를 0.19나 195짜리나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다 끼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중심이 딱 맞겠죠. 그래서 대개는 이런 테이프가 스틸 테이프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드로잉 해야 될 소재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아까 요게 0.2라고 했으니까 0.16짜리를 드로잉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러면 0.16 여기다 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감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비닐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얇은 거 감싸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선배들이 하면서 이걸 이 형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쳐다보면 막 이렇게 돼 있는 형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렇죠. 그러면 펀치 다이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위에서 쳐다본 거예요. 있으면 철판을 잘라다가 여기 끼고 여기 끼고 원래 드로잉에 쓰여야 될 철판 있잖아요. 원소재 그거 갖다 이렇게 낀다고. 이렇게 끼고 망치로 톡톡톡 치면서 요거 흔들어봐. 요렇게 흔들어봐 가면서 감으로 이 형상으로 됐는데 이거 뭐 테이프 바를 수도 없고 이게 힘들잖아요. 요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면 밑에 받침목 받쳐놓고 밑에다 또 라이트 비치죠. 라이트 비춰서 빛 새는 것까지 봐가지고 위에서 똥똥똥 두드려갖고 그렇게 해갖고 위에서 볼트 조이고 밑에 볼트 조이고 또 맞나 안 맞나 뺐다 꼈다 해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것도 테이프가 나오는 게 있는데 잘 그게 일일이 두께 100분의 1, 100분의 2씩 차이 나는 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사용하는 드로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근데 드로잉이 아니고 이게 타발이다 그러면 타발 같은 경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드로잉은 뭐 1.2T 뭐 2.3T 막 이런 거 하지만 여기 타발 클리어런스가 1T짜리라 100분의 6 줘갖고 0.06이다. 힘들죠. 이런 테이프 들어가는 것도 힘들죠. 그럼 광선 비춰서 아까 얘기한 대로 빛을 펀치를 들어갈 때 완전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이면에서 한 1, 2mm만 이렇게 들어가게 해놓고요. 밑에도 광선 비쳐요. 그럼 빛이 피어나오는 것을 육안으로 관측해서 그걸 두드려가면서 위에 펀치 고정 볼트가 있겠죠? 이렇게 똑똑똑 하면서 펀치 전체 아까 세트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마침핀을
박은 상태가 아닙니다. 박은 상태가 아니로 여기에 요 위에 부분만 스트리퍼 빼고 이 위에 부분 요거하고 펀치만 이렇게 조립을 해요. 일단 만약에 내 가이드도 없다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 1mm 정도만 침입하게 살짝 내리고요. 그 다음에 이 옆에다가 다이블록 같은 거 스크루잭 같은 걸로 이렇게 평평하게 딱 받치는 거죠. 아니면 파이프 잘라가지고 딱 받쳐요. 받쳐가지고 요 위에 밑에서 일단은 라이트를 비치는데, 일단은 밑에 있는 다이는 완전히 고정을 시켜놔요. 맞춤핀까지 다 박아놔요. 그러고 위에 볼트 돼 있는데 이 맞춤핀은 안 하고 볼트를 살짝만 줘요. 살짝만. 그러고서 빗을 박아가면서 보면서 요 스트리퍼가 없으니까 여기에 빗이 새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통통통 쳐가면서 맞춰가지고 딱 맞으면 이제 볼트가 세게 조이죠. 그래서 세게 조이고, 이 맞춤핀 구멍은 실질적으로 요 위에 쪽이나 요 밑에 쪽 하나만 뚫어 놓은 상태죠. 물론 여기에 있는 백킹 플레이트는 이미 여기는 맞춤핀이 들어가지만 헐겁게 들어가는 거 1파일, 2파일 크게 뚫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맞춤핀이 걸리지를 않아요. 그냥 통과 부분이에요. 통과. 여기 구멍을 하나만 딱 뚫어놓고 꽉 조인 다음에 여기서 현장 맞춤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나머지 구멍 여기 빡 들어가지고 니먼 해버리죠. 현장 맞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은 이렇게 할 일이 없어서 이것도 와이어 다 해가지고 딱 맞으니까 맞춤핀 딱 꽂는 방법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요렇게 하면 요 빗으로 해서 한계가 있잖아요. 요런 거다 그러면 만들 때 이 부분을 턱을 안 만들고 이 있는 펀치를 2단으로 가공해 버리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는 클리어런스 값을 포함시켜서 2단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프렌즈가 없이 볼팅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는 원통 연삭으로 동심으로 가공하니까 딱 맞겠죠? 딱 맞아서 요것이 여기다 끼어가지고 딱 조립한 다음에 나중에 이 부분만 다시 연삭을 해버리는든지 여기를 잘라버리면 되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는 할 수 있는데 여기 공수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정밀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웬만하면 이렇게 요런 네가이드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이미 와이어 커팅을 이렇게 쫙 했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요. 이거 볼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은 옛날 방식대로 이 네가이드도 없이 이 가이드 요것도 없이 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요즘은 거의 네가이드 써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딱 맞으면 동동 쳐가지고 그 조립해서 끝내요. 그 내용이 요 내용들입니다. 붓이 끼워서 한다는 것은 아까 드로잉이라든가 철판 두께만 있을 텐데 사실은 전단 가공, 피어싱, 블랭킹 이런 것들은, 자, 금형의 장착 순서 돼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대충 한 번만 읽어보면 됩니다. 금형을 타발하기 위해서 프레스에 올린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 책에서는 안 돼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프레스 안전입니다. 프레스 안전. 프레스는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스위치가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양수 버튼 스위치가 있고요, 푸트 스위치가 있죠. 양수 버튼 스위치는 자세히 보면 이만치 떨어져 있어요. 안전 법규상 300mm 이상 떨어뜨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그 말 그대로 양수 버튼 한 손으로 쓰지 마라. 한 손 쓰면 한 손은 일한다 이거지. 그럼 잘리죠, 그죠? 그래서 양수 버튼 스위치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형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금형을 수리한다든가 하게 되면 반드시 안전사고에 유념해야 되고요. 밑에 블록을 받치고 한다든가. 특히 큰 프레스는 작업자가 두 명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앞에도 뒤에도 작업하다 보면 모르는 수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금형이 트러블이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안전한 것은 스위치를 끄고 열쇠를 내 주머니에다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옆에 친구가 모르고 눌러버리면 죽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그것도 수리하는데 불안전하다 그러면 블록 받쳐놔야 돼. 그래서
자, 금형을 장착하는 순서는 당연히 금형이 잘 들어가게 프레스 행정거리를 충분히 크게 한다. 이 얘기는 일단 램을 상사점까지 올리고, 아까 금형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했어요? 다이 하이트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다이 하이트는 하사점으로 완성된 쓸 때 제일 높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스프링 들어있으니까 이만치 더 오르겠죠? 그러니까 줄자를 한번 쫙 재보고, 높이가 260이야? 그러면 프레스 하사점으로 상사점으로 올렸을 때 얼마인가 딱 보고, 안 맞으면 어저스트를 돌려가지고 스위치를 업 해가지고 충분히 벌려놓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계산해서. 그렇다고 너무 많이 벌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줄자로 재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금형 높이하고 그 하사점으로 내려왔을 때 높이하고. 자, 프레스 테이블, 그 다음에 프레스 테이블과 램을 깨끗이 닦는다. 당연하죠. 프레스 테이블에 평행 블록을 설치한다. 프레스 테이블에 평행 블록을 설치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스크랩 제거를 하려면 아까 볼스터라는 그 철판 위에다가 금형을 그냥 올려놓으면 볼스터는 가운데만 구멍이 뻥 뚫려 있고 나머지는 다 막히고 티움만 있어요. 그럼 스크랩이 떨어지면 빠질 데가 없죠. 그럼 밑에 블록을 받치라는 얘기예요. 블록, 평행 블록. 물론 금형에 만들 때 그거 다 해줘야 돼요. 요즘은 QCD라고 들어봤죠? QCD, 퀵 다이 체인지. 제가 96년도에 여기 삼성 자동차 막 시작할 때 삼성 자동차 제가 두 번째 있는 회사에 에어백하고 안전벨트 그 하우징 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찾아와가지고 삼성 거 에어백 좀 해주면 안 되느냐고. 안 되죠. 우리는 HMC 현대자동차 거래하기 때문에 상도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안 해줘도 좋으니까 일본 금형 업체 중요 대표님들하고 모시고 현장 투어 4박 5일 할 거니까 참석을 해달라고. 자기들이 70%인가 대준다고. 그리고 저랑 제가 과장일 때 저희 이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투어를 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회사도 한 300톤 프레스 이렇게 사용할 때 내 준비 시간을 준비하는데 금형 하나 교체하는데 한 25분에서 30분 걸렸거든요. 근데 일본 가보니까 그만한 게 5분에 끝내버려. 5분에. 야, 그 애들 QCD를 잘 해놔가지고 그냥 앞에 레일 딱 있고요. 지게차 갖다 딱 올리니까 레일 롤러 돼 있어서 슉 미니까 슉 되고요. 뒤에 스토퍼 V자형으로 해서 딱 밀으니까 좌우 딱 맞고요. 앞뒤 딱 맞아. 그 다음에 에어 클램프, 유압 클램프로 딱딱딱 끝. 5분. 나도 한다고 내가 이제 개발부서에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제가 관장했으니까 한다고 해가지고 300톤 프레스에 금형이 무지개 크거든요. 지게차로 옮기고 뭐 해갖고 하는데 25분에서 30분 완전 셋업 해갖고 춤을 나올 때까지 보통 그래 걸렸는데 일본 애들 5분 하고 다 대단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평행 블록을 설치한다의 것은 이 책이 나온 지가 옛날 책이고요. 이 저자가 제가 봐서는 옛날 방식대로, 옛날에는 금형 높이가 다 달라서 차라리 평행 블록을 높이를 다른 것을 몇 개 준비해 놨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2개 깔고, 그 까는 게 밑에 턴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스크랩 빼내겠다는 얘기죠. 옛날에 그렇게 한 건데 옛날 방식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프레스 램에 금형의 샹크를 고정한다 됐는데, 일단은 램을 하사점을 살살살 맞추면서 샹크가 가운데 있는 홀에 맞나 안 맞나 보고. 큰 프레스들은 샹크 없습니다. 그냥 갖다 요즘은 다 조립하지만 옛날 방식대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자, 프레스 램을 하강시켜서 평행 블록에 금형의 하홀더 밑면이 평행하게 닿게 한다. 하형을 프레스에 고정한다. 쭉쭉쭉 됐는데 뭐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금형을 신작을 해서 볼스터에 올리고 그 다음에 저거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에요. 금형 설치하는 것은 이거 안 봐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 별 의미가 없는 상태예요. 자, 전단에 필요한 힘과 영향들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것은 책에 나온 걸로 그대로 하고요.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철판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 펀치가 내려오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다이예요. 그러면 다이와 펀치 사이에 이 갭, 이것을 C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클리어런스에 약자를 쓰는 거예요. 클리어런스. 그래서 뚫리게 되면 이게 힘이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는다. 그래서 이렇게 추력이 발생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펀치와 다이 사이의 갭에 따라서 여기가 크랙이 발생돼서 전단이 일어나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 수식으로 측방력이라고 해갖고 해놓은 거예요. 전단 저항 이런 것도 아까 얘기한 전단 저항 얘기했던데 타우 얘기인데, 타우는 시그마 인장 강도의 0.8%다 약 이런 뜻입니다. 스크랩 제거력, 이게 스트리핑력이죠. 여기 공식에는 C 곱하기 L 곱하기 T 이렇게 됐는데, C는 상수라 되어 있고요. 1.0 이런 것도 안 봐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안 되죠. 아까 스크래핑력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왔어요? 타발력의 5%에서 20%. 그런데 여러분들이 설계한다면 프레스 강도만 좋다면 20% 주세요. 20%. 그거 떼어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찐 따지는 것도 다 계산해야 돼요. 스프링력은 크게 져서 문제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드로잉 밴딩 할 때 그거 적게 져갖고 나중에 공간 안 나와서 다시 거기에 중간에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공간 같은 거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 스프링 배치를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설계자 입장에서. 자, 일단 전단 현상, 전단 기구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3단계가 있습니다. 이 앞에 빠진 것이 전단, 소성 변형 앞에 뭐가 있을까요? 탄성 변형이 있겠죠? 탄성 변형은 빠져 있는 거죠. 자, 소성 변형은 여기 소성 변형이었고, 요게 밤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철판입니다. 철판. 여러분들의 소재 1.2T, 1.6T는 철판들이에요. 그래서 밑에 다이가 있고요. 펀치가 있는데 내려오게 되면 일정하게 침입한 다음부터는 펀치가 올라가도 요 변형 상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소성 변형 단계입니다. 소성 변형. 자, 그 다음에 좀 더 펀치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크랙이 가서, 요 단계에서는 크랙은 안 간 상태예요. 전단 단계에서는 크랙이 가서 여기에 두 개가 약간 분리된 상태입니다. 전단을 하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하단계는 완전 분리돼서 떨어져 나온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성 변형, 전단 변형, 파단 변형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프레싱이 되게 되죠. 자, 거기에 나온 것들을 쭉 보게 되면 첫 번째 꾹 눌리게 되면 여기에 처짐 현상이 일어나요. 처짐. 여기가 처짐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모양은 여기서 펀치로 내려서 여기 밑에 빠져나온 제품을 갖다 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제품이 뭐예요? 블랭킹 제품이죠? 블랭킹 제품. 그래서 여기 다이 타고날 때 요 R가 처짐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다이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직선 구간이 여기 전단면이라고 해갖고, 프레스 제품 옆구리에 보면 반짝반짝 해갖고 잘 빠져나오는 데 있죠? 이게 전단면이라고 해요. 전단면. 전단면은 보통 2분의 1을 넘으면 안 되고요. 2분의 1에서 보통 3분의 1 정도. 책마다 조금 다를 경우가 있는데요. 두께가 1T다 그러면 여기 0.5, 0.3 이 정도. 2분의 1도 사실은 큰 거예요. 이게 점점 늘어나면 뭐하냐? 여기 쭉 오다가 여기서 2차 처짐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서 약간 끊어졌다가 다시 전단면이 생겨요.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단면이 오다가 그냥 파단면으로 팍 떨어져 버려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클리어런스예요. 클리어런스. 적정 클리어런스를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파단면. 요 옆에 프레스 가공에도 보면 여기 거친 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파단면이에요. 파단면이 사실은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파단면. 자, 그 다음에 끝으로 가면 버가 생기게 됩니다. 버가. 이 버라는 놈은 어떻게 보면 이게 펀치가 이렇게 있으면요, 다이가 있으면 다이와 펀치 사이에 틈새라고 보면 되거든요. 여기서 누르면 요 틈새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튀어나와요. 요 사이로. 그래서 요 위치가 뭐냐? 요 위치가 여기가 펀치 위치, 펀치. 여기 오다가 이 딱 꺾인 데 있죠? 여기가 펀치 위치라고. 다이 위치는 그럼 어디에요? 여기 있지. 다이는. 그러니까 여기하고 사이가 클리어런스가 돼요. 클리어런스. 그럼 번은 우리가 얼마 관리해야 된다고요? 현장에서 10% 미만으로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10% 이상이 됐다 그러면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펀치 다이를 재연삭, 리그라인딩을 해줘야 돼요. 인선부에 날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 내용입니다. 처짐, 전단면, 파단면, 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단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단면 없이 확 똑같게 만드는 방법 뭐가 있어요? 그런 금형을 뭐라 그래요? 파인 블랭킹. 들어봤죠? 파인 블랭킹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위에서 반, 밑에서 반 해갖고 위아래로 쳐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이트로 딱 나와요. 대신에 프레스가 비싸고 금형도 비싸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아이고, 여기 전단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 썼네요. 전달 가공이라고 써놨네. 이게 시뮬레이션 된 부분인데 왼쪽 부분이 이렇게 밑으로 낙하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가 처짐 현상이 일어나고 전단면 왔다가 파단면 이렇게 갖고 버가 생긴 그런 모양이죠. 빨간색 이 부분이 부하가 제일 많이 걸렸다고 보면 되겠죠. 클리어런스가 지금 이게 부족한 경우, 부족하니까 펀치 다이가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데, 빨간색 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하가 많이 걸렸다는 얘기죠? 부하가. 자, 그 다음에 클리어런스가 이건 적정해가지고 잘 잘린 모습이 이르고 파란 녹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너무 커가지고 힘은 많이 안 걸리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잘 안 끊어지고 문제가 생긴 거죠. 과다 클리어런스를 주면 소재가 변형이 오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는 가운데 있는 이런 것을 추구해야 되죠. 자, 저런 것들은 소재 두께, 재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냥 차체 만드는 이런 것들은 SCP-1 뭐 이런 걸로 만들죠. 지스 규격으로 SPCC. SPCC. 그런 것들은 보통 적정 클리어런스는 6% 정도 봐요. 6%.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도 차 타고 왔지만 안전벨트. 안전벨트. 그건 재질이 앙카 같은 것은 차체 안에 부착된 것은 SM45C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크롬 도금되어 있는 것은 SM55C거든요. 55C. 제가 저거 2차 처짐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냥 저것도 강의니까 뭐 6%에서 8%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6% 주면 아까 얘기한 대로 2차 처짐이 생겨갖고 전부 다 쪼가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전벨트 기스 나면 삽니까? 안 사죠. 그래서 저걸 해보니까 11% 생기면 대신에 전단면은 한 20%밖에 안 나와요. 20%. 파단면 쫙 나오고 딱 떨어져요. 그래도 문제가 없거든요. 제품에. 그래서 11%에서 12% 정도. 물론 안전벨트 버크라고 여기 그 조립되는 부분은 그것도 세이빙을 해주죠. 그 면. 사실은 세이빙 안 해도 1800, 2500km 걸려도 아무 지장도 없는데 도면상에 세이빙 거기 해주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파인 블랭킹으로 때려야 되지 그걸. 경주에 있는 다스에 가니까 그걸 파인 블랭킹으로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파인 블랭킹 프레스가 엄청 비싸고 속도도 느려가지고 단가가 많이 들어갈 텐데 현대 계열사라 그런지 많이 단가를 주는지는 몰라도 제가 할 때는 그게 안전벨트 부품이 앞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뒤로 미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정밀 전단 가공법은 어쨌든 정밀하게 가공하는 그런 거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속 프레스 가공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반도체 이런 거 가공하는 것들 봤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요. 94년 5년도에 여기 창원에 있는 회사에서 해법적으로 해달라고 했고 그게 크레이드제거든요. 알루미늄 아까 용융점이 660도라고 했잖아요. 양면 크레이드제라고 해갖고 위쪽에는 한 5%에서 10% 재질을 클레이드제를 위아래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는 550도면 녹아. 크레드제는 밑에도 550도. 그러니까 노 브레이징을 하는 거죠. 프레스로 딱 찍은 다음에 600도 노에다가 클램핑해서 딱 넣으면 그 크레드제는 550도에 녹으니까 녹아서 딱 브레이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에 있는 라디에이터 이런 거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원에 있는 업체에서 저희 공장에 시화 공장이 있었는데요. 금형 잘한다고 알고서 와가지고 또 그걸 해달라고 해서 한번 그걸 해줬는데, 그래서 그런 금형 큰 것들은 SPM 그때 당시 많이 해봤자 60 SPM 났는데 이 회사에서는 이거 120까지 해달라고 티집을 잡아가지고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고속 프레스 가공 얘기하니까 생각나네요. 그래가지고 티집을 잡아 그다음부터 우리가 안 해줬는데, 그 티집 잡으면 우리가 와서 두세 번 트라이어 돼버리면 금형은 한 번에 트라이어 하면 떼돈 벌어요. 한 번에 끝내면. 근데 트라이어 두 번까지 하면 본전인데 세 번 하면 적자입니다. 무조건 금형은. 그래서 어쨌든 그거고요. 아까 그 파인 블랭킹 아까 얘기했는데 저 김해 쪽에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도 있고요. 다스도 제가 가보니까 파인 블랭킹을 잘 쓰고 있었고요. 다스 시트만 만들어갖고 한 연매출 한 2조 원? 외국 법인까지 해가지고. 제가 근무하던 회사도 시트, 스프링 이런 거 전문 업체라 제가 근무할 때 한 100대 기업에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근무할 때 한 직원들이 한 3,000명 됐거든요. 100대 기업 이렇게 해갖고 철도 차량 뭐 독과점 뭐 해갖고 현대 것만 빼놓고 시트를 다 했거든요. 기아, 대우 뭐 다 수상용. 주로 아이템이 스프링이고요. 거의 뭐 독과점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원이 1,200~300명 밖에 안 되고 매출도 한 2조 원 밖에 안 돼. 2조 원. 해외 법인까지 다 해가지고 많이 줄어든 것 같고, 어쨌든 그 다스 회사 가보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경주에 있는데 공단도 별로 조성도 안 돼 있긴 있던데. 자, 아까 파인 블랭킹 얘기했는데요. 이 용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파인 블랭킹. 왜냐면 정밀한 거라든가 새로운 건 아니지만 오래됐지만 이런 파인 블랭킹 하는 업체라든가 금형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든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자, 펀치주에 설치된 스트리퍼판에 삼각 비드를 설치하여 아까 드로잉 할 때 철판을 스트리퍼로 잡아준다고 했는데, 드로잉뿐만 아니라 이 파인 블랭킹 할 때도 돌기를 해가지고 꽉 찍어버려요. 찍은 다음에 펀치가 내려오고 밑에서도 쳐올리고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완전 고정. 요 얘기예요. 요 얘기. 아까 드로잉도 우리는 비드를 다이 쪽에 설치하고 스트리퍼 쪽에 이렇게 파가지고 엠보싱 되듯이 눌러놓고 그걸 쫙 빨아들인다니까요. 왜냐면 어떤 데는 잘 빨려 들어가는 데가 있어 거기를 못 빨려 들어가게 강제로 저항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저항을. 예를 들면 이 얘기는 그거하고는 다르지만 블랭크를 꽉 잡아놓고서 블랭킹 한다는 얘기예요. 설치하여 블랭킹 작업 시 펀치, 날끝 부위 윤곽이 폐곡선으로 구성된 제품의 외형을 전달해내는 가공으로 다이세트 제작에서 펀칭까지 통일 기기에서 가공하여 미세 펀칭을 용이하게 하여 자동 가공을 가능하게 한 가공법이다 되는데, 특징 펀치 다이홀 등의 위치가 공통이기 때문에 중심을 맞출 필요가 없다. 다이세트 제작 시간이 짧다. 응력 집중이 발생하기 쉬운 어려운 현상의 펀치도 성형할 수 있다. 펀치와 다이 사이 틈새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정밀도가 높다. 내용은 썩 마음에 들진 않네요. 자, 이렇게 압축 전단은 소재를 축 방향으로 압축하여 전단한 것을 봉제 전단에 유효하다. 그러니까 소재가 있으면 압축 쭉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파이프 같은 경우 구멍 뚫 때는 유압 같은 걸 또 이용하거든요. 거기다 유압을 팍 집어넣고 강제 팍 얼려 뺐다 끼면 파이프가 일반적인 것은 가운데 비어있으니까 눌러버리면 이렇게 찌그러지겠죠? 안 찌그러지게 유압을 채워서 막 하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는데, 얘는 여포에서 밀어가지고 한다는 그런데, 압축 전단 이것도 자, 다이 인선부 현상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이 그대로 있네요. 아까 했었죠?
여기 앞에서 안 했나요? 왜 중복됐나? 설계 부분이라도 이렇게 돼 있구나. 다이 크기. 자, 펀치 됐는데 여러분들 이제 펀치도 설계해야 되는데 펀치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경도 얼마? HRC 60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요. 자, 펀치 여기에 잡아주는 요 판이 뭐라고 써요? 요 판 고정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금융기술사 정도 되면 고정판이라고 하는 것보다 펀치 홀더, 펀치 플레이트 이런 용어를 써야 돼요. 펀치 홀더, 펀치 플레이트. 그 다음에 여기 끼워 맞춘 공차 H7, M5, K5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스터드부라고 합니다. 펀치의 이 부분이 스터드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중간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부. 마지막에 끝날부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는 끝날부라고 했는데 끝날부라는 용어보다는 인선부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인선. 칼인자거든. 칼날의 끝. 자, 요런 펀치 같은 경우는 길이가 여러분들 하다 보면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는데 길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걸 스트레트로 만들면 여기서 좌굴 현상이 일어나서 휠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2단으로 한 거죠. 이쪽 사실은 인선부는 치수화가 결정되니까 무조건 해줘야 되고 여기는 조금 더 보강을 한 거죠. 물론 어떤 데는 슬리브에서 끼고도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 열 처리 후에 연삭 가공 다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회사에서 안 만들고 표준품 사서 쓰시면 됩니다. 미즈미에 바로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3일이면 옵니다. 자, 스트리퍼 플레이트 아까 얘기했는데 스프링식이 가동 스트리퍼입니까? 고정 스트리퍼입니까? 가동 스트리퍼예요. 자, 스트리퍼 가동식을 쓰게 되면 제품 정도 향상을 위해서 스트리퍼에 미리 압력을 가한다. 아까 터널을 파더라도 재료가 눌릴 수 있도록 100분의 5 정도 낮게 파라고 했죠? 자, 전단 작업 시 주름 파단을 방지한다. 소재를 스트리퍼가 눌러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트리퍼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펀치를 안내해 주고요. 또 성형 제품에 니스트라이킹을 준다. 이 얘기는 뭡니까? 스트리퍼를 위에 펀치 고정판까지 면접을 시켜서 아다리 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아다리라는 용어를 안 쓰는 게 좋은데 면접을 시켜서 딱 때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이 레벨보다 이속 레벨이 높은 경우가 쓴다. 다이가 있으면 아까 고정 스트리퍼는 다이 레벨하고 이속 레벨이 같을 때 쓴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된 것들은 전부 다 가이드 리프트라고 보통 해가지고 소재를 이렇게 점핑 시켜서 갑니다. 그리고 철판 누를 때는 스트리퍼가 눌러서 같이 가이드 리프트를 먼저 눌러서 이렇게 안착시키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럴 때 다이 높이하고 이게 이속 높이하고 안 맞아도 상관없다 이런 때 가동 스트리퍼를 써라 이런 얘기예요. 블랭킹 피어싱 등의 가공 작업 후에 펀치로부터 스트랩을 떼낸다. 당연히 스트리퍼 역할이죠. 두께 및 틈새 쭉 됐는데 두께는 아까 70% 하면 적당하다고 그랬죠? 다이의 두께의 70%. 그 다음에 보조 가이드 핀 아까 했던 것이 내 가이드라는 용어도 쓰고요. 인너 가이드, 서브 가이드 이런 용어를 다 쓰고 있으니까 그걸 안내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자, 백킹 플레이트. 백킹 플레이트는 펀치 뒤를 받쳐주는 펀치 백킹 플레이트와 다이 비트를 받쳐주는 다이 백킹 플레이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어로 쓸 때는 펀치 백킹 플레이트는 PB 이렇게 써놓고 다이 백킹 플레이트는 DB 이렇게 써놓기도 합니다. 자, 여기 펀치가 파고 들어가지 말라고 대주는 것이 바로 백킹 플레이트입니다. 대개는 민자로 돼 있는 것은 더 파고 들어갈 확률이 높죠.
여기가 결국은 피어싱 되는 치수다면 여기도 그 힘이 똑같이 받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해서 위에 플랜지도 붙이는 경우죠. 또 펀치가 이탈되지 말라고 플랜지도 붙이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전단각 앞에서 충분히 얘기해줬고요. 전단각을 팔 때는 재료 두께 얼마 정도 팔아오세요?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절대 1은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재 안내 장치. 여러분들 소재를 맨 처음에 피더에서 올 때 앞에 가이드 플레이트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송할 때는 이런 밴딩을 한다든가 드로잉을 한다든가 이런 제품은 반드시 소재를 리프팅 해줘야 돼요. 리프팅. 그래서 주로 핀으로 돼 있어갖고 핀 옆에 홈이 파져 있어요. 홈이. 그래서 가이드 리프트 핀이라고 그러는데 올려주고 이송하고 이 핀은 스트리퍼가 눌러서 다시 안착시키고 작업하고 다시 올라와서 소재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 가이드 플레이트, 가이드 리프트 핀 이런 것들이 내용이 소재 안내 장치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자, 극팀 가공 시 유의사항 됐는데 이 책이 조금 내가 쭉 보다 보니까 두서 없이 막 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책의 기준에서 조금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책을 오늘 분명히 안 갖고 오실 분이 있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을 가능한 PPT는 그림 위주로 작성하려고 하다가 이게 그러면 초보자들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재료를 남겨놔도 이분들이 공부를 하기 힘들 거다 생각해가지고 텍스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 책을 열심히 스캔 받아갖고 OCR로 변환한 다음에 작업하면서 변형이 제대로 번역이 제대로 안 된 것들을 또 타이핑하고 해서 됐죠. 자, 밴딩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들이고요. 자, 밴딩은 여러분들 압축에 의해서 안쪽으로는 이루어지고요. 바깥쪽은 뭐가 발생돼요? 인장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구부러지는 거죠. 자, 밴딩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뭐가 있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스프링백. 스프링백의 반대말 스프링 고, 스프링 인. 스프링백은 외력을 제거하면 다시 펼쳐지는 거죠. 스프링 고나 스프링 인은 외력을 제거하면 안으로 더욱 구부러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밴딩에서는 밴딩 전개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죠. 전개 길이를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의 인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중립면을 찾아내는 거예요. 중립면. 그 중립면은 소재에 따라서 주로 소재라는 것은 연신율에 해당되겠죠. 소재의 탄수화물량, 연신율, 두께 또는 보호 방향이 어느 쪽이냐 또는 아까 얘기한 메탈 플로우, 쇠의 결이 어느 쪽이냐 그거에 따라서 대단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뒤쪽에서 점점 하게 되고요. 주의사항, 재질,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화학 성분. 여러분들 회사에서 화학 성분 다 하죠? 소재 들으면서 포스코 거 밀시트 다 봤죠? 밀시트 받아놓아야 됩니다. 수익 검사가 다 받아놓아서 철할 거예요. 조직 기계적 성질이 불균일하면 변형 시 미끄러짐이 발생하거나 스프링백이 불균일하다. 아까 얘기한 것이 이거예요. 스프링백이 불균일하다. 이거 잡으려면 뭘 넣어야 된다? 금형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균일한 재료. 그래서 KS로 관리하면 안 돼요. KS로 관리하면 이거에 나누기 3을 해서 관리하라고. 3. KS에서 들어오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0.05라고 하면 주문할 때 우리 회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0.02로 해주세요. 업체 불러서 동국제강 부르고 포스코 부르고 해가지고 이게 안 맞으면 원소재부터 안 맞으면 밴딩, 드로잉에서 다 불량 나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소재비를 더 줘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금형쟁이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래 해야 뒤탈이 없어요. 뒤탈이.
회사에서 잘 협상을 해줘야 됩니다. 정 안 되면 2분의 1이라도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수익 검사는 반드시 밀시트 받고 포인트 마이크로미터 이용해서 철판 두께 재야 됩니다. 초입부하고 중간부하고 다 재야 돼요. 자, 두 번째 판 두께. 요거 아까 앞에서 내용한 내용입니다. 균일한 판 두께. 그래서 우리가 봐서는 아변, 냉간 아변한 것이 판 두께가 똑같다고 보지만 모터코어 생산할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휴수광판 0.5T짜리 100장 따죠? 그러면 딸 때 동그란 놈을 그대로 계속 따다요? 모터코어 안 그래요. 따면 밑에서 돌려줘. 계속 적층할 때 보면. 왜? 한쪽 방향이 뭐 1000분의 5 차이 난다면 50장 100장 하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변형되지 말라고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서 적층하는 거예요. 스타터 회전체. 우리는 그 미소량을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지만 아주 정밀한 데서는 그런 것도 생각해 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방향성. 아까 아변된 소재의 아변 방향. 연성은 크고 아변 방향의 직각 방향은 적어지므로 가능하면 아변 방향으로 굽힘선을 선정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구부릴 때 아변 방향의 직각으로 구부려요. 직각으로. 자, 아변 방향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반 철판을 살 때 여기 48이다. 48. 이게 8이죠. 8. 이게 4. 48이다 그러면 길이가 8피트, 폭이 4피트. 아변 방향이 원래 돼 있다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무조건 길이 방향으로 아변 방향으로. 핫코일도 무조건 길이 방향으로 돼 있는 거. 이렇게 된 놈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걸 밴딩을 한다면 앞에도 보면 이렇게 밴딩하면 된다. 여기를 딱 밴딩하면 된다. 그러면 아변 방향이 직각으로 딱 구부러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를 여기를 이렇게 구부려야 된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구부린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다 크랙 간다는 얘기. 그래. 다 생각을 해봐요. 대나무를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만 잘 휘지기 힘든데 옆으로 이렇게 짝짝이면 짝짝해지겠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무늬가 있으면 칼로 벤 다음에 여기 딱 베면 잘 쪼개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쪼개질 거예요. 똑같아. 밴딩, V밴딩 번치가 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째지면 여기 곡률 반경을 작게 하면 여기다 다 크랙이 가고 못 쓴다. 그것이 방향성이다. 소재 관계 때문에 제품 형상이 뭐다 그러면 이렇게는 안 되니까 이렇게 돌려서 구부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안전벨트 이런 것들도 만들 때 소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안전벨트를 이런 걸 설계한다 그러면 여기 아변 방향이 다 이렇게 다 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튼튼한데 문제는 어디가 문제예요? 이 부분이 문제죠.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힘 받으면 여기서 쫙 깨져 버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살을 더 붙여야 되겠죠. 예를 들면 설계할 때. 안 그러면 소재가 이렇게 있으면 아예 안전벨트를 레이아웃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잡으면 회사 망하죠. 재료 이용률이 낮잖아. 그러면 이런 때는 재료 이용률까지 다 검토해가지고 HMC에 요구를 해야죠. 재료비가 이만치 들어가는데 40, 50 또 비싸요 이게. 50, 50 비싸다고. 뭐 기술 있으면 안 되면 이렇게 판때기를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방법을 연구해야죠. 이렇게 해서 뭐 달고 가든지 뭘 하든지 그건 이제 회사 능력이죠. 회사 능력. 방향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아변 방향 그것을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블랭킹으로 딱 하면 만약에 이놈이 위쪽에 버가 있다고 위쪽에. 그러면 여기를 딱 눌러서 이렇게 밴딩을 했다. 그러면 요 끝에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면
요쪽이 버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꺾으면 여기가 안 터져. 지금 터질 확률은 이 밖에지. 왜냐면 여기는 압축을 받기 때문에 안 터져요. 그런데 여기는 인장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여기가 터지거든, 밖에가. 그러니까 버가 밖으로 해서 만들면 깨지는 거야. 깨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품을 버를 밑에다 갖다 놓고 여기서 이렇게 밴딩하면 여기가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뭐 표면 상태에 결함이 없는 거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도 시간이 허용되지 않아가지고, 자, 최소 굽힘 반지름 이런 용어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 굽힘 반지름. 굽힘 각도가 커짐에 따라 외측 표면의 인장 변형이 증가하여 재료의 연성 한계를 초과하면 굽힘의 외측에서 균열이 생기게 되는데, 이와 같이 균열이 생기지 않고 가공할 수 있는 한계의 내측 반지름을 최소 굽힘 반지름이란다. 요 굽힘이라는 놈이 재밌어요. 요 R값이 커지면 스프링백이 많이 생기고, R값을 조금 주면 여기가 터지고, 그래서 최소한 R값을 적게 했을 때 안 터질 때의 한계가 바로 최소 굽힘 반지름입니다. 이것도 할 때 아까 당연히 아변 방향을 길이 방향으로 놓고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인자는 재질이 연할수록 작아진다. 작으면 판 두께가 얇을수록 작아진다. L 굽힘보다는 V 굽힘의 경우가 작아진다. 폭이 작을수록 작아진다. 이런 인자들. 이런 건 충분히 시험 문제 내도 충분한 거죠. 그래도 뭐니 해도 프레스 금형에서는 클리어런스가 완벽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클리어런스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작을 때, 클 때, 적당할 때.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자, 연강 틈새가 6에서 9%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자동차 껍데기 이런 거 할 때 6%, 재료 얘기할 때 KS, SCP1, SCP2, SCP3 해석하면 이런 용어를 안 쓸지도 몰라요. 이게 뭐면 SPCC, SPCD, SPCE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요것은 일반 타발용, 요것은 드로잉용, 요것은 디프 드로잉용 이렇게 보면 돼요. SPCD예요. SPCC, SPCE. 업체에서는 아직도 지수 규격을 많이 통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영강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SCP1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강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SM45C, SM55C 그래요. 스테인레스 강도 영강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6에서 일반적으로 8% 주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금형을 연구하게 된다면 아예 펀치를 클리어런스를 제가 한번 시도하려고도 안 했는데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펀치를 이렇게 하나 원통 연삭으로 동그란 걸로 해갖고 이렇게 하나 다이는 그대로 놓고 펀치만 여기도 다 사각형인데 여기는 예를 들면 만들 때 클리어런스 5%짜리 6%짜리 7%짜리 8%짜리 9%짜리에 맞도록 여기 2단 펀치로 쫙 만들어가지고 다이 세트 그대로 쓰고 다이 그대로 쓰고 펀치만 교환해가면서 한번 해보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할 때 철판이 있으면 일단 아변 방향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이트 게지로 긋든지 뭘 긋든지 이쪽으로 쫙 그려놓고 여기 1번, 2번, 3번, 4번 방향성도 이렇게 그려놓고 요놈을 따보는 거예요. 요거 따보고 여기 따보고 요거 끼고 10개 따고 요거 끼고 10개 따고 요거 따고 10개 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논문도 써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동그란 걸로 땄으니까 방향에 따라서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서 클리어런스가 똑같이 줬는데
전단면과 파단면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아무래도 요쪽에 동그란 거 땄다 그러면 요쪽에서는 더 잘 잘리지 않을까요? 그죠? 그죠? 요쪽에서는 잘 안 잘리려고 할 거고 여기는 그 중간일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단면, 파단면, 버가 어떻게 생기는지, 여기서 전단면, 파단면, 버, 여기서 전단면, 파단면, 버가 어떻게 생기는지 미세하게 말해요. 더 정밀하게 해가지고 뭔가 하는 것도 아주 구멍을 정밀하게 가공해야 된다 하면 나중에 이거에 따라서 다이에 펀치는 그대로 홀을 써야 되니까 펀치는 그대로 두고 다이 형상을 이 부분은 클리어런스를 작게 주고 이 부분을 많이 주고 작게 주고 많이 주고 지그 그라인더로 아주 1000분의 5가 됐던 1000분의 1이 됐던 이렇게 가공을 탁 해가지고 한번 찍어보고 연구한다면 그런 것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학교 쪽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자, 적정 클리어런스 요거 보시면 보이죠? 많을 때 클 때 이렇게 쭉 보면 되고. 자, 이런 모양도 앞에서 다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적정 클리어런스는 이렇게 구한다. 다이 치수 마이너스 펀치 치수에 나누기 2t 해가지고 100을 하게 되면 되고요. 클리어런스를 한번 구해볼까요? 두께가 2mm인 제품의 구멍이 파이 3.0일 때 펀치와 다이 크기는 얼마인가? 자, 여기서 요구한 것이 뭐예요? 구멍이라고 했잖아. 구멍. 다시 말하면 피어싱 구멍을 설계하세요 이런 뜻이죠. 피어싱 구멍. 아까 피어싱은 할 때 뭐가 기준이 된다고 했어요? 펀치가 기준이죠. 그러니까 펀치는 무조건 얼마? 파이 3이 되는 거죠. 자, 두께가 2t라고 했죠. 그러면 클리어런스를 8%를 적용하라고 했죠. 자, 28이 16이죠. 그러면 0.162 클리어런스예요. 자, 얘가 파인데 클리어런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편측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얼마씩? 0.16씩 적용해야 돼요. 그럼 두 개 합치면 얼마? 0.32가 되겠죠? 그래서 다이가 3.32로 설계를 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 클리어런스를 찾아내는 것도 그게 이제 회사 노하우로 계속 해나가야 돼요. 그냥 막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6%를 줘야 될지 7%를 줘야 될지 회사에서 똑같은 재질만 생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동판도 딸 거고 아까 영광도 딸 거고 경광도 딸 거고 알루미늄도 딸 거고 알루미늄도 뭐 연신율이 16%짜리 딸 거고 20%짜리 딸 거고 이런 게 있을 거니까 거기에 맞도록 노하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앞에서 계산한 거하고 아까 봤던 거 똑같은 겁니다. 자, 전단하중을 구하는데 이것은 뭘로 하라고 했어요? 인장 강도 여기 나왔죠. 제가 옆으로 인장 강도라고 했어요. 우리가 배운 것은 뭘로? 타우로 배웠죠. 타우. 얘는 시그마로 줘버렸잖아요. 그죠? 얘는 얼마? 80%만 적용해요. 시그마에 80%. 요거 했을 때 이거하고 똑같다. 일반적으로는 역학은 어떻게 돼요? 2타우 시그마 되죠. 전단 능력이. 일반 역학에서. 요런 소재를 100kg 땡기면 100kg에 끊어진다면 옆으로 치면 50kg 먹거든요. 일반 재력학에서는. 금형에서는 여기서 80%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구하려면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빨리 구하려면 여기서부터 외곽 치수를 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41 플러스 19 곱하기 2 하면 외곽 치수가 쫙 나오죠? 그 다음에 요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딱 나오겠죠? 여기서는 요거 디귿자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미 요 부분 자른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원 둘레 구하면 되겠죠? 원 둘레는 아까 뭐라고 써요? 파이디라고 했죠? 파이디? 되죠? 이거의 전체 길이의 합산 한 것이 L이 되죠.
우리는 앞에다 둥근 놈을 계산할 때 이놈을 파이 D로 계산했죠. 길이를. 아까 똑같아요. 상수 곱하기 길이 곱하기 두께 곱하기 아까 타우라고 했는데 타우 여기서 타우를 준 게 아니라 요놈이 시그마를 줬던 시그마를 줄 때는 80%를 줘라. 이해 가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인장 강도가 40kg 포스 F가 빠진 건데 포스 미리 스퀘어이고 소재 두께가 2.0인 SCP1 강판을 도면과 같은 자동차 부품 타발에 필요한 전단력을 구하시오. 이렇게 해놨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금형설계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밴딩은 오늘 다 해주려고 했는데 밴딩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한두 달 뒤에 있죠.